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은식입니다. 자, 우리 1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식스센스 할 때마다 자꾸 웃으세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대놓고 얘기하면은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식스센스. 알겠지? 자, 어쨌간에. 자,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번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심층순환과 관련된 문제네. 심층순환도 나올 때가 됐지. 그리고 많이 나오죠. 평상시에도. 자, 보시면, 자, 여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알 거야. 아, 대서양이고.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수업 시간에 보통 우리가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즉, 정확히 얘기하면 표층수가 침강을 하는 곳,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은 주로 대서양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때 여기 그린란드 지역, 이쪽 지역에서 그린란드 지역에서 여기서 침강하는 표층수가 있고 여기가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쌤이 얘기한 적이 있었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는 멘트의 문제의 선지를 묻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연령이 나와 있는데 이 연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작년 수능 완성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솔택을 조금 있다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라는 얘기는 내일 몇 시간 후에 출시를 한다는 건 아니고 7월 달에 솔루션 테크트리가 출시가 될 건데 그건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기출이라든가 역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에서 시험에 나올 범칙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자료 해석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역과 함께 나오는 총 정리가 바로 이제 솔루션 테크트리입니다. 알았지? 선생님 이 와중에 또 깨알 같은 또 홍보하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자, 어쨌거나,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기출 문제를 갖다가 살짝 변형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뽑아내는 게 요즘 평가원의 어떤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자, 일단 보면은, 그래서 여기 나이가 나와 있는데 이 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침강을 할 때가 이제 나이가 어린 거고 얘가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점점 얘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즉, 침강하는 곳은 나이가 젊을 거고, 얘가 깊은 곳에서 계속 순환을 하다가 다시 천천히 용수하는 곳에서는 나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B가 있는 요 지점을 보세요. 요 지점을 보면은, 지금 나이가 여기 아래쪽은 400, 300이 있잖아. 근데 200, 400, 300, 400이 쭉 가다가 800, 900, 1000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심층해수가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연령을 보고서. 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100밖에 나이를 안 먹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막 표층해수가 침강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문제선을 보겠습니다. 기억. 심층해수의 평균 연령은 북태평양이 북대서양보다 많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가 더 어리고 여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침강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 맞고요. A역에는 표층해수가 침강하는 곳이 있다. 맞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자, 디귿선지. B에는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해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걸려들 사람은 없겠죠. 여기는 지금 남반부예요. 여기까지 적도잖아, 그지? 그럼 B역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남반구 지점이란 말이야. 남반구 지점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남반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어느 쪽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선지도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 들어갈 건데,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가 나왔는데, 남중고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평가원에서 냅니다. 알겠지? 이 남중고도는 사실 선생님이 약간 좀 조심스러웠어요. 과거 개정 교과과정 전에는 남중고도를 대놓고 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과연 개정 후에도 남중고도를 대놓고 낼 것인가? 어느 정도 대놓고 냈죠. 근데 우리가 예전 교과과정에서 막 남중고도를 구하는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남중고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사실은 기후변화 외적 요인 할 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원리에 대해서 내가 남중고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배경 지시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만약에 여기를 이제 적도라고 잠깐 잡아보자. 위도 0도야. 그치? 중위도 어딘가에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관찰자는 이 지표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볼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관찰자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해요. 지평선. 그렇지? 참고로. 됐어? 자, 그런데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행하게 입사가 되잖아. 그래서 태양이 이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태양빛이 이 관찰자가 서 있는 이 발끝까지 이렇게 태양빛이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했을 때
이때 여기 이 사람의 관찰자의 지표에서부터 이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것을 우리가 태양의 남중고도 혹은 태양의 최대고도 혹은 이번에 수능특강이라든가 선생님이 낸 모의고사 식센모에서는 한낮 태양의 최대고도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같은 말이야 거의. 알았지? 이게 남중고도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은 연교차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중고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지표면에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에너지가 바뀐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손전등을 이렇게 지표면에다가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는 경우하고 비스듬히 비추는 경우하고 여기 이 지표가 단위 면당 받는 에너지가 달라지겠지. 당연히 수직으로 비칠수록 이 지표가 단위 면당 받는 에너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그 지점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걸 나타내는 뭐랄까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여기 전구가 바로 이제 태양의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밝기 센서가 있어요. 그 밝기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전구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가 되고 있는 상태야. 그지? 그럼 얘들아, 태양의 남중고도가 뭐라고요? 자, 여기서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될 때 여기 밝기 센서가 있는 여기 밝기 측정 장치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여기를 지표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루는 요 각을 우리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얘기한다고.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다가 세타라고 표현했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는 억각으로 같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 이 세타가 바로 결국은 남중고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밝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타각을 70도에서부터 점점 각도를 10도씩 작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점점 실험을 이 각을 작게 하는 거지. 그럼 이 세타각을 점점 작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세타각이 작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이 밝기 센서, 밝기 측정 장치가 점점점 세타각 요게 작아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눕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될 때보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눕게 되면은 이 면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밝기가 점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의 크기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한다. 세타가 클수록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세타가 클수록 오히려 증가해야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감소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사항으로 풀어도 상관없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북방부건 남방부건 연교차는 커지고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북방부 남방부 모두 연교차는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연교차는 무조건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꼭 우리나라만 아니라 남방부 중위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교차는. 자,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한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쌤이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엘니뇨 라니냐 자료 해석 문제가 좀 빡세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좀 평이한 문제죠, 사실은. 자, 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고 둘 중에 하나는 라니냐인데 뭐 기출 문제만 제대로 열심히 풀어봤어도 이 정도는 손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온 편차를 나타냈다고 돼 있어요. 그지? 그럼 수온 편차인데 항상 쌤이 뭐라고 그랬어?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뭐를 뺀 거야? 평년값을 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편차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무슨 편차가 양수다. 이 말은 뭐야? 거기에 해당되는 그 물리량이 평상시보다 커졌다는 얘기고 음수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평상시보다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지금 이 수온 편차인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슨 태평양이라고 돼 있습니까? 동태평양이라고 돼 있어요. 알았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동태평양을 얘기하는 건지 서태평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같이 나타낸 건지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동태평양인데 동태평양이 전반적으로 여기는 양수를 띠고 있잖아. 그럼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야.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 그렇지. 엘니뇨. 여기는 음수를 띠고 있으니까 동태평양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졌어. 라니냐. 이렇게 짚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지 볼게요. 기억,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맞습니다. 니은, 용승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강하다. 나일 때가 라니냐니까 용승이 강하죠. 왜? 무역풍이 세니까. 맞아.
자, 디귿선지. 자,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음수값이다. 음의 값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것도 내가 이 똑같은 선지가 아마 EBS 솔루션 OX 문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들 질문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래요. 여기서 높이 편차. 어딘데 여기가? 동태평양. 그럼 이런 얘기잖아. 자, 선생님이 뭐라고 EBS 솔루션 풀면서 강조했냐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란 말하고 특정 바다에서 높이 편차란 말은 다른 거다. 그지? 그럼 여기는 지금 동태평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만 봐야 되는 거야. 이쪽을 동태평양으로 보는 거야. 됐지? 이게 만약에 평상시 해수면의 높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는 라니냐식이니까 무역풍이 더 강해서 서태평양은 더 올라가고 해수면이 동태평양은 더 내려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동태평양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더 낮아진 거야. 그럼 어떤 물량이 더 작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값? 음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동태평양 입장에서 음수 값을 가져야 해. 그래서 맞는 거.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나와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데 이 14번 문제도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기본적인 거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런 문제 봤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 람다 맥스를 봐라. 왜?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있다 그랬잖아. 빈의 변이 법칙은 람다 맥스가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파장인데 이것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 됐어? 자, 그럼 람다 맥스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파장이 지금 여기서 잘려있긴 하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람다 맥스가.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람다 맥스가 대략 여기쯤 어딘가 있을 것 같고요. 다 같은 경우는 람다 맥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정확히 찍기는 좀 힘들지만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 다로 갈수록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니 그지? 온도, 별의 표현들은 더 어떤 거야? 낮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가나 다로 갈수록 표현도가 낮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분광형의 조건이 가의 분광형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O형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다는 뭐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 A형과 G형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A형이 G형보다 표현도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A형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G형이 될 수밖에 없겠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선지 바로 볼게요. 자, H1 중성수소 흡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이 문제는 암기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A형 나왔네. 내가 A형 나오면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 중성수소 흡선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 그랬지. 그지? 그럼 지금 나가 지금 A형이니까 얘가 중성수소 흡선이 가장 강할 거야. 따라서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틀렸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성수소 흡선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알았지? 이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툭 내려간 게 바로 중성수소선이 되는 거지. 이 위치가 지금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요 정도 내려가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내려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흡수선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보다 이 내려가는 이 폭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 폭이 더 크다는 얘기야. 알았지? 흡수선의 선폭하고는 다른 거야. 선폭은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잘 기억해. 여기서부터 옆으로 퍼진 요걸 선폭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강도는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가느냐, 흡수선. 방출선이 강하다는 얘기는 얼마나 더 위로 많이 올라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강하게 내려갔으니까 얘가 더 세다. 자료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그냥 암기로 풀 때는 얘가 A형이니까 당연히 중성수소가 강하겠군. 이렇게 풀어줘도 상관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이건 X가 되는 거. 니은선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나가 다보다 길다. 자, 나가 다보다 길다. 아닙니다. 다가 더 길죠. X. 정답은 디귿밖에 안 되네. 표현은 나가 태양보다 높다. 얘는 A형이고 태양은 G형에 들어가는데 정확히 태양은 G2. 그지? G2니까 디귿선질은 맞는 거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잠깐 7반 좀 정리하고요. 15분부터 이어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판 정리 잠깐 했고요. 자, 15번부터 들어갈 차례인데 자, 15번 문제는 요거 내가 아마 개념 테크트리하고 EBS 솔루션에서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 교육청 문제, 10월 교육청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하고 현재의 어떤 우주의 구성 요소의 어떤 비율을 보고 맞추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지. 어떠한 경우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그 양이 항상 많았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라고.
알았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15번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풀 수도 있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일단 두 가지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가 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잖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죠.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 많은 게 누구였어? 암흑 물질이잖아.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적은 게 뭐였어? 보통 물질이잖아. 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어떤 대소관계를 선생님이 지금 나타낸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 느낌이 싹 오면 사실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긴 해. 알았지? 그래서 아마 이 평가원에서 니네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거 숫자는 비슷하게 놓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고 나중에서 누가 현재고 누가 과거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지? 어쨌든 간에 요거는 좀 비슷하니까 아, 얘가 암흑 에너지인가? 얘가 암흑 에너지인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물질은 굉장히 적어, 그지? 암흑 물질보다도 보통 물질이 상당히 많이 적다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보면은 C하고 B가 지금 퍼센테이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나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 그럼 나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당연히 가장 많으니까 암흑 에너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암흑 물질, 얘가 보통 물질이 될 건데 12.3이면 보통 물질 치고는 좀 많거든. 그러니까 아, 이건 현재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 아, 얘가 지금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얘고, 세 번째 많은 게 가장 적은 게 얘인데 4.9니까 그래, 얘가 보통 물질이고 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 얘가 바로 현재 상황이야.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소홀하게 풀 수 있어. 그지? 근데 선생님이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은 그렇잖아. 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또 원리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선생님이 좀 해설을 좀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 그치?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만약에 가가 과거라고 한번 해보자. 과가 과거 아니면 나가 과거니까 얘를 과거라고 먼저 잡아보자. 그럼 나가 뭐가 되겠어? 나는 현재야. 그치? 가정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이제 가가 과거고 나가 현재가 된다면 얘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된다라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현재 가장 많은 것은 얘가 암흑 에너지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암흑 물질일 수밖에 없겠지.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얘가 보통 물질일 수밖에 없잖아. 보통 물질.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올 때 얘가 지금 암흑 물질로 잡았으니까 C가 줄어들었어? 그렇지.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수 있지. 그 다음에 B하고 A를 봤더니 B가 늘어났어? 그럼 B를 지금 여기서 보통 물질로 봐야 되는데 B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 없지.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가 현재고 나가 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얘가 현재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고요? 과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 판단이 됐으면 나 다음에 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현재 가장 많은 게 뭐니까 암흑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 많은 게 누구야? 암흑 물질이 되고요. 암흑 물질.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보통 물질이다. 요렇게 보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아다리가 딱 맞잖아. 요즘 자꾸 아다리란 말을 하는데 아귀가 딱 맞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아귀가 맞느냐? 자, 지금 A가 과거에 가장 많았는데 현재 A는 줄었어. 암흑 물질 줄지.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 B인데 보통 물질도 줄지.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상황을 맞추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일단 기억 볼게요. 가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가는 현재니까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지. 자, 얘들아, 암흑 물질을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야. 암흑 물질은 어떠한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지 않는 거야. 근데 보통 물질은 당연히 전자기파로 관측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맞는 거. 디귿 C의 비율 중에 C의 비율에 대한 A의 비율입니다. 자, C의 비율에 대한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 요거는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지. 당연히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하고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자료가 조금 신선했어요. 그죠? 이렇게 평가원이 이렇게 신선한 자료들을 좋아한다니까? 자, 그럼 보자. 일단 우리가 이런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계속 이제 수능까지 여러분들의 숙제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시킬 거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 문제 맞췄는데요? 이렇게 맞췄지만, 알았지? 자, 그럼 봅니다. 일단 딱 보니까 문제에서 뭐 기억의 부피라고 나와 있고 모래층 나와 있고 사암층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가는 쇠설성 퇴정층의 단면이고요. 나는 속성작용이란 말이 있네. 속성작용.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얘가 암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퇴적암이라고 배웠어. 그지? 그리고 우리가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다져지는 작용, 그 다음에 굳어지는 작용. 그지? 다져지는 작용을 선생님이 다른 말로 중력에서 누른다 그래서 압축작용이라 한다 그랬었고요. 굳어지는 작용을 어떤 교결 물질이 그 안을 채워주면서 마치 시멘트를 발라놓는 것처럼 공극을 메꿔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한다 그랬었어? 속성작용. 기억나니? 그래서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 속에서 속성작용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지금 문제 의도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뭐지? 대체 뭘 나타낸 그림이지? 라고 해서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지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답률이 높진 않았을 거야. 이게 이번 6평의 약간 특징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좀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모래층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 사암층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럼 뭔데?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사암이잖아. 그치? 우리가 모래층 자체를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모래층일 때가 이제 퇴적물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속성작용을 거쳐서 이제 모래가 주성분인 암석이 된다. 이게 바로 사암이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퇴적물의 상태고 요거는 이제 암석이 됐을 때의 상태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과정 속에서 쌤이 지금 얘기한 속성작용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져짐, 굳어짐, 압축작용, 교결작용이 일어나면서 뭐가 줄어든다? 공극의 부피가 줄어든다 그랬잖아. 공극이 줄어든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바로 기억에 들어갈 말이 바로 공극이겠지. 공극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공극의 부피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극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퇴적암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기억. 기억에 교결물질이 침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교결물질이 침전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극의 부피가 줄어드는 이 속성작용 안에 얘와 얘가 둘 다 있는 거니까. 그지? 교결물질이 침전된다가 바로 굳어지는 작용, 굳어짐을 얘기하는 거겠지. 교결작용. 맞는 거. 자, 니은 밀도는 증가한다?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밀도가 증가한다고 배웠었지. 디귿.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 잘 들어.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공극이 작을수록 더 많은 모래가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극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공극의 크기가 어디가 더 작냐를 물어보는 거지.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감소한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록 공극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치? 공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밀도가 더 커지는 거고. 공극은 더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선지는 A에서 B로 갈수록 모래 입자의 개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해야겠지. 공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네요. 17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쌤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좀 마음에 들어요. 괜찮았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이 식센모의 특징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수능에서의 출제 트렌드가 이런 문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아질 거야. 알았지? 점점 갈수록 이런 문제의 출제 비율이 많아져. 뭐처럼? 아무개너지처럼.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거 잘 해석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결성이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결성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주결성의 광도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건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 보면은 질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크거든? 그럼 같은 주결성끼리는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얘가 바로 수명이겠지. 얘가 바로 수명이야. 주결성 내에서 머물 수 있는 수명.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큰 주기혈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하는 요 B가 바로 광도야.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됐죠?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면 디귿선지 때문에 탁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알았지? 거기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표면 온도하고 광도의 관계를 나타낸 거야. 됐지? 이제 선지 확인해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B는 광도이다. 맞네요. 니은 선지, 질량이 M인 별의 표면 온도는 T2이다 라고 돼 있어. 질량이 M인 별은 지금 여기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관계는 표면 온도하고 광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를 읽어야 돼? 광도를 읽어야 되겠지. 그럼 질량이 M인 천체는 주기혈성은 여기에 광도가 딱 찍히잖아. 그 광도가 얼마야? 태양의 10의 세제곱. 그지? 1000배야. 그럼 10의 세제곱을 여기 광도에서 읽어. 이거지 뭐. 그럼 얘를 읽어서 내리면 아, 요거는 T1이야.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 T2가 아니라 T1이야. 자, 디귿선지. 표면 온도가 T3인 별은 T1인 별보다. 자, 이렇게 바로 풀어보자. T3는 여기고, 그 다음에 T1은 여기야. 그지? 그럼 T3일 때는 요렇게 연결하면 광도가 1이란 얘기고, 그지? T1일 때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광도가 10의 세제곱이라는 얘기. 그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T3는 광도가 1이야. 즉 태양 광도하고 똑같아. 그럼 T3를 여기서 찾아봐. 아니 미안 2를 찾아봐. 광도가 1인 걸 찾으면 자 무슨 색깔로 해서 헷갈리지 않으려나? 요거잖아 요게. 그럼 요걸 읽어. 그지? 요걸 읽는데 여기서 요렇게 읽었을 때 자 여기가 광도가 되는 거지? 이 광도 그래프니까 얘를 만나면 여기 딱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명을 읽을 때 요렇게 읽으면 요게 수명이잖아. 이게 수명이잖아. 그지? 지금 봐봐. 이게 수명 시간이고 이쪽이 광도잖아. 항상 우리가 자료해석 문제에서 양쪽 두 개가 있는 이런 Y축을 읽는 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자, 얘가 T3야. T3의 온도를 가질 때 이 주기혈성은 광도가 태양하고 똑같은 1이야. 그럼 여기서 자, 광도가 1인 애를 이렇게 연결해서 광도랑 만나는 지점을 내리면 이게 바로 질량이 태양하고 같은 거지. 그럼 얘의 수명은 다시 이렇게 올렸을 때 수명과 만나는 지점. 근데 수명을 읽는 거니까 이쪽을 읽으면 안 되고 이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아, 요거야, 요거. 자, 이해되지? 요런 연습을 잘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하나 더. T1일 때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면은 10의 세제곱이야. 태양 강도에. 그럼 10의 세제곱이면 10의 세제곱 요걸 찾아. 그럼 요걸 찾는데 광도를 읽으면 요렇게 해서 요 M. 아까 전에 했었던 요거지? 질량이 M 정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질량이 M 정도를 갖고 있는 데를 다시 이제 뭐를 찾아야 돼? 수명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수명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아니라 요 밑에 그래프거든. 그럼 여기에 만나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어디를 읽어? 이쪽을 읽으면 광도잖아. 이쪽을 읽어야 수명이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여기쯤에 딱 걸리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의 8제곱, 10의 10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정확히 10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 수명이. 그지? 근데 여기는 요만큼이 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 얘와 얘의 수명의 차이는 100배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치? 수명 차이가. 그래서 디귿선지에서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이게 수명이니까 100배 이상 길다. 이거 맞는 선지다.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근데 18번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평가에서 냈는데 내가 뿌듯하네. 자, 18번 문제. 태풍 문제인데 뭐 이거는 무난해요. 우리가 여태 이제 기출테크틀에 나온 기출 문제하고 크게 뭐 다른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니라서 아마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건데 항상 이런 거 풀 때 뭐를 찾아야 돼? 뭐가 풍향이고 뭐가 관측된 기압이고 뭐가 풍속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니? 어떤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은 태풍이 나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측정되는 기압이 낮게 측정이 되다가 다시 멀어지면 기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찾으면 얘가 기압이야.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 얘가 기압이지. 그럼 얘가 기압이네. 그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태풍이 나한테 이렇게 접근해 오게 되면은 이 태풍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기압은 낮게 측정되지만 그만큼 태풍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속이 세진다는 얘기지. 물론 태풍에 눈이 통과된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태풍에 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기압과 풍속은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요게 바로 풍속이야. 그지? 얘가. 그럼 얘도 지금 여기서 얘가 풍속이야.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풍향인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풍속이 최대이면서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되는 시간대가 지금 여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야, 여기서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되고 여기가 이제 풍속이 가장 센데 약간 일치하진 않네. 대략 여기 근방인 거지, 그치? 얘도 대략 완전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실질 자료가, 그치? 어쨌든 여기가 풍속이 센 편이고 여기 기압이 낮은 편이야. 그럼 여기쯤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요 지금 두 관측소에서 태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 맞지? 그치? 그런데 그럼 이제 태풍이 만약에 이렇게 편서풍을 따라서 통과됐다고 해보자. 됐니? 자, 지금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태풍이 이런 식으로 열대 정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와 얘가 지금 어디에 찍힐지 몰라도 이 두 관측소는 태풍의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게 나타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다. 알겠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럼 이제 풍향을 보자. 자, 풍향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북동풍이 불고 있네. 이거 연습 많이 했지?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자, 해볼게요. 제일 처음 여기서 북동풍이 불고 있어. 그치? 북동풍이 불다가 점점 동풍 계열로 바뀌다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뭘로 바뀌고 있어? 약간 남동풍 계열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북동, 동풍, 남동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위험반원. 됐지? 자,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방위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북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동쪽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가 점점점 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북풍에서 북서, 그 다음에 남서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북풍에서 약간 북서, 그 다음에 남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잖아. 따라서 풍향이 반시계로 바뀌면 연습 진짜 많이 했지 이거? 얘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 무슨 반원? 안전반원에 위치한 거야.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하고 여기 얘가 관측소 A고 관측소 B인데 관측소 A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관측소 B는 이쪽에 찍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갈 때 이 태풍의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 그런데 지금 기압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시점이 얘는 여기까지 기압이 떨어진 상태고 얘는 기압이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니까 관측소에서 관측된 최저 기압, 가장 낮게 측정되는 기압이 누가 더 낮냐면 얘가 더 낮게 측정되고 있거든. 얘는 960이고 얘는 960보다는 좀 위에 있겠지.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시간대가 거의 어때? 동시간대니까 태풍 자체의 기압은 거의 비슷해. 태풍 자체가 갖고 있는 기압은 거의 비슷해. 근데 왜 이 관측소에서 더 낮게 측정됐어? 태풍과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많이 했던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A 관측소는 약간 태풍과의 거리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B 관측소는 태풍과의 거리가 좀 더 멀리 있는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그러니 같은 시기에 얘와 얘가 관측되는 기압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시간대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A와 중심기압, B와 중심기압의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A에서 측정된 중심기압이 B에서 측정된 기압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낮게 측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 알았지? 요거 여러분 판단할 때 위험반원이니까 더 낮게 측정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쌤이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니?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에서는 풍속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태풍의 진행 경로와 태풍 자체의 회전 방향이 같을 때 위험반원이니까 풍속이 세진 거다. 알겠니? 기압은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태풍 중심과의 거리에 의해서 기압이 측정되는 게 달라진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선지 볼게요. 최대 풍속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B가 A보다 크냐? 아니죠. 최대 풍속은 오히려 A가 더 큽니다. 얘는 최대 풍속이 여기쯤이. 되지? A가 더 커? 땡! 자,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방금 얘기한 거야? A가 더 가까운 거죠. 예스. 디귿. B는 태풍의 안전반을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는 왼쪽이니까.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반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아마 여기서 틀린 애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이런 문제 풀 때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맞췄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서 답을 고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이제 좀 신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근데 신유형 문제인데 사실 신유형이 굉장히 다른 어떤 개념을 요구하는 신유형의 문제는 아니었고 선생님이 EBS 솔루션 할 때 어떤 은하에서 빛이 빵 하고 출발하면
이 빛이 우리 은하까지 딱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많이 풀어줬었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 문제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가자. 어떤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가 빛이 발사돼서 우리 은하에 도착하는데 10억 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 빛이 출발해서 우리 은하까지 10억 년이 걸려서 왔다는 얘기는 이 빛은 10억 광년의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 은하에 도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더 멀리 있는 은하에서 빛이 출발해서 우리 은하까지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만큼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하 입장에서 더 가까이 있는 곳에서 출발한 빛하고 더 멀리에서 있는 출발한 빛은 당연히 거리가 다르니까 우리 은하까지 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멀리 있는 쪽이. 됐니?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의 급행창으로 설명된다. 웃어야지 이럴 때. 춘희 설명 들었어. 그래, 맞아. 이거 뭐라 그랬어?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증거야. 빅뱅의 증거지만 쌤이 뭐라 그랬지? 우주의 명사가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강도로 나타나. 이거 뭐라 그랬어, 쌤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요거는 인플레이션 급행차기론으로 설명한다 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기억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 당연히 맞았다고 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변복사의 온도는 2.7K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 자, 얘들아, 나는 지금 38만 년에 딱 됐을 때 요때부터 나타난 방출된 우주 변복사가 현재까지 온 게 아니라 6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상황이야. 그지? 이 상황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시간이 우리 현재 쪽으로 오면서 우주 변복사의 온도는 계속 뭐 해야 돼? 낮아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의 온도는 현재보다 온도가 어땠어? 높았겠지, 이때가 더. 그래서 니은 선지에서 2.7K보다 높다 맞는 겁니다. 여기서 2.7K가 나온 것은 현재가 2.7K잖아. 우주 변복사의 온도가. 그럼 이때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온도가 이때보다 어때야 돼? 높아야 돼. 그래서 맞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디귿선지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봐봐. A에서 출발한 우주 변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출발을 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파장이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점점점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은하는 여기쯤에서 딱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가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나에서는 안 만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풀면 사실 정답이 되거든?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만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냐면 가만히 있자. 그럼 이 시기라고 해서 우주 변복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안 왔나? 그럼 우리 우주 변복사는 현재가 되어야만 우주 변복사가 나타나나?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시기에도 우주 변복사는 있었을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때도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을 고치다가 걸려들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맞아? 그래, 들린다. 맞대. 자, 근데요, 이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제 여기에 도달한 거야. 우리 은하 쪽에. 무슨 말이냐면 38만 년이 딱 된 시점부터 우리 은하에 가까이 있는 우주 변복사가 출발해서 도달하는 우주 변복사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그지? 근데 우주 변복사가 더 멀리 있는 데서 출발한 우주 변복사 같은 경우는 얘가 광속으로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우리 은하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얘가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즉 얘를 우주 변복사의 어떤 전체로 보면 안 되고요. 어떤 광자의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출발한 어떤 우주 변복사의 어떤 한 시점인 거야. 즉 이런 거지. 얘들아, 오늘 도달하는 우주 변복사하고 내일 도달하는 우주 변복사가 이론상으로 같니? 다르지. 오늘은 이제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모르지만 멀리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 은하 쪽으로 도달하는 우주 변복사가 있을 거고 내일이 되면 거기보다 더 먼 곳에서부터 출발한 우주 변복사가 다시 우리 쪽으로 올 거야. 모레가 되면 거기보다 더 먼 곳에서 출발한 우주 변복사가 우리 쪽으로 올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주 변복사가 지금 A에서 출발한 어떤 우주 변복사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출발한 우주 변복사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 것은 이때 도달했으니 이거보다 더 이전 시기에는 얘와 얘가 만나지 못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해서 우주 변복사가 이때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 도달한 우주 변복사는 좀 더 A보다 더 가까이서 출발한 우주 변복사가 도달한 상황이고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더 멀리 있는 우주 변복사가 이제 도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풀었잖아. 어떤 은하에서 빛이 딱 나왔을 때 얘가 우리 은하까지 도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럼 멀리 있는 은하면 은하일수록 그 빛이 우리 지구 쪽, 우리 은하 쪽으로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은하를 본다는 것은 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연습했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응용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 디귿선지는 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20번 문제 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우리 조교님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Q&A가 좀 너무 많이 20번을 질문한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안 하면 나가겠다. 뭐 자꾸 이래가지고 20번은 내가 그 해설 강의를 원래 인강에서 올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올렸는데 좀 내가 너무 컴팩트하게 설명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여기서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인강생들도 잘 보시고 현장 학생들도 20번 문제 아마 맞춘 애들이 더 많았을 거긴 해요. 그지? 왜냐면 이번 6평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데? 그런데 약간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맞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 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20번 문제도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고서 원래 문제가 어떤 의도였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 자 문제 조건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요 G가 있는데 얘가 처음의 양의 50%. 이게 바로 이제 반감기의 시간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제시가 돼 있네. 그럼 여기가 반감기니까 이게 1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처음의 양의 25%가 남아있으니까 얘는 2억이 되겠지, 나이가. 됐죠? 그럼 쓰자고요. G가 1억이니까 G가 지금 요거네. 요게 1억이야, 나이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가 2억이니까 F가 2억이라는 얘기는 요게 2억이야. 근데 봤더니 지금 여기가 지금 뭔지 몰라도 단층이 이렇게 있어요. 단층이 있다는 얘기는 요 F하고 요 F는 같은 F였던 거겠지. 그러니까 얘도 나이가 2억인 거야. 제가 됐지?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지금 얘가 이제 관입된 암석일 텐데, 이 관입된 암석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정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나왔었고,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부정합이 있으면 밑에 있는 애가 원래 2가 있는데 들어온 관입이 될 수가 없지. 이건 부정합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와서 깎인 다음에 그 다음에 2가 쌓인 거야. 그지?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관계에서 부정합이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입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 거야.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그럼 일단 확실한 것은 얘가 쌓였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가 쌓이고 D가 쌓였어. 그지? 그러고서 또 부정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단층은 언제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얘가 쌓이고 부정합이 있었고 2D까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층이 나타났는데 지금 요 F와 요 F는 원래 같은 함석인데 얘에 비해서 얘가 더 수평 높이가 높으니까 얘가 상반이고 상반이 위로 올라간 거지. 그지? 항상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게 상반이니까 요게 상반이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단층이 일어난 거야? 역단층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역단층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얘가 더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근데 또 여기가 날아가고 다시 부정합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랬죠,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가 들어온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일단 보세요.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순서를 정해보면은 자, 가장 먼저 F가 있었고 그지? F가 있은 다음에 여기 뭐가 나타났어? 부정합이 나타났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합이 나타났고 부정합이 있은 다음에 2가 쌓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D가 쌓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 단층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역단층이 있었어. 그지? 역단층이 있었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역단층이 2가 쌓이고 D가 쌓인 다음에 역단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래 이 위에 2D가 쌓일 때 단층이 일어나기 전이었을 테니까 얘 위에도 2와 D가 어땠어야 돼?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와 D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지? 이해됐니? 그러고서 이제 역단층에 의해서 이 상반이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기면서 여기는 2하고 D가 날아간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단층이 있었고 다시 이제 역단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다시 부정합이 있었고 그 다음 순서를 얘기하면 부정합이 있은 다음에 C 순서대로 B 그 다음에 A가 쌓이고 마지막으로 누가? G가 뚫고 나온 거야. 뚫고 들어온 거야. 이런 관계가 되겠지. 그럼 일단 써보면 1억이라고 했으니까 G가 1억이니까 얘가 나이가 1억이야. F는 나이가 지금 2억이야. 그럼 지금 얘는 2억부터 1억까지 쌓인 기간이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쌓인 지층들은 중생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지? 고생대 안 되고 신생대도 안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일단 요거 보면서 문제 확인해보고 내가 요 문제는 아마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디귿선지 때문에 좀 많이 애매했을 거예요. 너희들도. 그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기억.
A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아닙니다. 여기는 중생대입니다. 이쪽은. 그지? A가 지금 어디 있니? 여기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D가 퇴적된 이후 F'I 형성되었다라고 돼 있어. D가 퇴적된 이후 E하고 D까지 쌓인 다음에 역단층이 나타난 거지. 그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D가 퇴적된 이후 F'I 형성되었다. 요 말은 맞는 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디귿선지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는 최소 2회 육상에 노출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근데 봐봐. 일단 디귿선지를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니은선지에서도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냐면 쌤, 여기 처음에 애초에 부정합이 있었죠. 부정합이 있었을 때 얘도 이제 밑에 있었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쌤 말대로 하자면 이 D가 쌓인 다음에 단층이라고 하셨는데 이 D가 쌓이기 이전에 단층이 일어났을 수는 없는 거냐. 단층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D가 쌓였다. 사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참 가능성이 좀 적긴 해. 그러나 모르겠어. 평가원이 이걸 의도해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이제 기저여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기저여감이. 근데 지금 이 기저여감을 보면은 뭐 D는 뭐 그렇다고 해. D는 뭐 여기 부분이 깎일 수가 있는 거니까 D의 기저여감, D의 성분과 똑같은 기저여감이 위에 침식물이 올라탄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E 같은 경우를 봐봐. 요게 지금 E의 퇴적물이고 침식물이거든요. 그지? 그럼 E는 지금 이 위에 부정한 면이 깎일 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D는 영향을 받아도 E가 받을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이 E의 기저여감조차 위에 있단 말이야. 즉 여기 기저여감은 지금 F의 기저여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D의 기저여감도 나타나고요. E의 기저여감도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얘가 먼저 부정합이 F가 쌓이고 부정합이 있었고 이 D가 쌓이기 전에 거기보다 먼저 역단층이 먼저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이 위에는 이 D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역단층이 먼저 발생했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 D가 없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2의 침식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2의 침식물은 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 D까지 쌓인 다음에 역단층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깎이는 과정에서 이 D, F의 일부가 다 침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루 퍼져나간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어? 물론 뭐 얘가 뭐 여기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침식물이 같이 쌓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E의 침식물이 같이 기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단층이 일어나기 전에 E와 D가 먼저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깎였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선지를 설명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애들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자 융기라고 하는 부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은 디귿선지에서 육상에 노출되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육상에 노출. 육상에 노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얘네들이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자 육상에 노출됐다는 얘기는 얘가 침식작용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위로 올라왔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깎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디귿선지에서 묻는 것은 융기가 몇 번 있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표에 나와서 침식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냐는 얘기야. F 입장에서. 이게 좀 다른 거라고. 그럼 뭐가 다른데요? 쌤 어차피 융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침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융기하고 침강을 여러분들한테 개념 테크트리하고 솔루션 테크트리는 이제 하겠지만 개념 테크트리 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수면 밑에 지층이 내려가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요거는 침강이야. 그지? 해수면 위로 노출이 됐을 때가 뭐가 된다? 요게 이제 융기야. 그지? 그럼 봐봐라. 자,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융기가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융기가 된 거야. 됐지? 그럼 융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얘랑 별개로 선생님이 그냥 다른 걸로 매길게요. 여기 ABC는 저기 ABC하고 별개야. 알았지? ABC가 있어. 그 다음 여기도 별개로 ABC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C는 융기도 됐고 뭐도 된 거지? 이제 침식도 되는 거야. 요게 지금 디귿선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표로 노출된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런데 A나 B는 어때요? 융기는 된 거야. 근데 얘는 깎이진 않아. 뭐 말하겠니? 이게 바로 융기와 육상으로 노출됐다는 말의 차이점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부정합이 두 번 있었으니 융기의 수는 최소 융기의 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부정합 횟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하자라고 해서 최소 융기의 수는 3회니까 3번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육상으로 노출된 횟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이 경우에 C는 노출이 된 거지만 A, B는 노출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즉 여기서 디귿선수에 묻는 것은 깎인 게 몇 번 깎였냐. 깎인 게.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기서 깎였잖아. 한 번. 그지? 깎인 다음에 여기서 E하고 D가 쌓이고 역단측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깎인 거지. 다시 깎여서 요런 식으로 깎인 거예요. 요런 식으로 깎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그려주면 약간 이런 느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지우고 조금 더 정확히 그려주면 지금 얘가 원래는 F가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역단층을 계속 만들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E가 있고 여기 D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애초에 얘는 여기서 부정합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저야감이 여기 같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두 번째 침식이 작업을 받을 때 여기 기저야감이 있었던 것까지 같이 날아간 거야. 일부가. 즉 여기서 침식을 받은 것은 F의 윗부분까지 같이 침식이 된 거지. 그러고서 여기 남아있는 기저감은 이제 그 다음에 깎이고서 올라탄 퇴적물이 올라간 거야. 이거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 어쨌든 한 번 깎이고 두 번 깎였으니까 육지로 육상으로 노출돼서 침식을 받은 게 두 번 있었다. 최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됐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를 짓고 얘들아 더 이상 이제 여기 부분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자 여기 F가 있었는데 자 여기가 오랜 시간 동안 깎여서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쌓인 거야? 여기에 E가 쌓였고 그 위에 뭐가 쌓였어? D가 쌓인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었어? 이렇게 단층이 있었는데 무슨 단층이? 역단층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상반이 올라간 거지. 됐니? 그럼 그 다음 과정을 그려볼게. 그 다음 과정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역단층에서 깎이고 여기는 F가 여전히 있고 처음에 있었던 부정한 면이 여기 있는 거야. 기저감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F가 이쪽으로 올라갔으니 F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이 기저여감은 원래 처음에 밑에 있을 때 얘랑 같이 만들어졌던 부정한 면이 됐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들아 요런 식으로 E가 있고 여기 D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E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D가 있는 요런 느낌인 거지. 그지? 근데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순서가 뭐라고요? F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쌓였어. 그 다음에 역단층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부정합이 생겼는데 다시 부정합이 어디까지 생긴 거냐? 여기 밑에까지 침식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깎인 거야. 그럼 여기 부분이 날아가겠지. 그럼 이 과정에서 여기 위에 F도 일부가 있고 E도 있고 D도 있으니까 이 침식물이 여기에 올라탈 수가 있겠죠. 이랬니?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에 기저여감이 이렇게 다양한 기저여감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번 마무리하고요. 자, 인강생들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